イク大いに割りました。向こう側のロープに持たれるところ、もう一発。ついに大きく、ゴーとばかりにマイクは倒れました。リングの中央。 2, 3. 와. 이야, 미치겠어. 55秒。 조선 사람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한 인물 바로 북한의 존엄 김일성이었습니다. 이게 웬 얘기야? 뭐야? ロープへ詰めて、一発空手打ち、二発。 오, 사람이 막 マイク大いに 튕겨. 割りました。向こう側のロープに持たれるところ、 오, もう一発。 어머. 키가 이만한 사람은 이거. 우와. 와, 저거 조사진이네. 진짜 힘센 조사진 북한에서 많이 봤어. 경기장 직관하려고. 와. 역도산 만화가 있고 뭐 게임이 있고 뭐 없는 게 없으니까. 야, 저거 몇 닦고 力道団のアイスの荒技。 저 더블 매치. 어머. 오! 早投げ。 진짜 力道団の大力士。ロープへ詰めて、一発空手打ち、二発目空手打ち。マイク大いに割ります。力道団のゴール勝ちであります。力道団のゴール勝ち。かつて力道団は1位反則勝ち、1位ゴール勝ちをもちまして、見事に総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역도산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역도산 인기 많았잖아요. 김일성 쌤이랑.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프로 레슬링 선수 이렇게 응답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유튜버나 크리에이티브 뭐 이러는데 레슬링 선수가 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오늘 또 역도산 선생님 모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몸이 진짜 멋있다. 힘 좋아 보입니다. 이거 힘이. 진짜 근육이거든요. 모양 내기 근육이 아니라 손 근육, 천하 장사 스타일, 황소 스타일. 호동이형 근육. 그렇죠. 강호동 씨 같은 스타일. 그 역도 선생님의 제자가 바로 그 유명한 김일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도 뭐 안토니오 이노키, 이노키. 예, 자이언트 바바 같은 프로 레슬링 선수도 다 역도 선생님이 배출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 한 명 더 꺼내볼게요. 역도산 선생님의 비록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 못지않게 역도산을 엄청 동경하고 좋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알만해. 잘 아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우와.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이 어린 시절 프로레슬링 영웅이었던 역도산을 너무너무 동경하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장래희망이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안 어울린다. 레슬링부에도 들어가요. 진짜. 말이 많았죠? 학창시절 레슬링부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짜요? 삼성이 실제로 대한민국 레슬링 협회를 계속 지원했어요. 그리고 대한 레슬링 협회 협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건희 회장이 협회장을 맡았어요. 맞아. 오. 당시에 이제 역도산 선수의 이 경기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차력사들이 따라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맥주병을 쫙 올려놓고 자, 애들은 가! 하얏! 하얏! 맥주병을 날리는 기술이었는데 이게 역도산 선수가 개발한 기술. 그래요. 그걸 따라한 거야. 따라한 건데 원조구나, 뭐냐면 원조. 원조예요. 이 스모의 이제 하리떼 기술이라고 TV 보시면 알겠지만 아, 그거 저 스트리트 스트리트 파이터 봅니다. 이 하리떼 기술이랑 이 가라떼의 이 손끝 날리기 기술 이걸 합쳐가지고 뭔가 만들 수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 역도산 선수가 개발한 게 아, 역도산 선수가 개발한 거야. 바로 허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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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얼마나 위협적이지 않으면 안 놀라. 강한 사람이었어. 가라떼 첩이라고 해가지고 카라테 첩. 이게 바로 다르네. 이 역도산 선수의 대표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오늘 이 가슴 떨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만가 보시면 옛 추억에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역도산 선수의 명성은 역수입됐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일본에서의 활약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도쿄의 이 신바시역 광장에
길거리 TV가 이렇게 한 대 광장에 있었어요. 나 50년대 초중반이니까 집집마다 TV가 없었단 말이지. 그 신바시역 광장 그 TV의 역도산 경기가 중계하면 일본인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광장에 가득가득 몰렸는데 신바시역 광장에 모인 일본인의 수가 3만 명. 잠깐만, 조그만 TV 보려고요? 화면은 안 보여도 그 중계 스피커라도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3만 명.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만큼 모이는데 TV는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TV? 3만 명이 3만 번째 줄을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여. 안 그래서 보여. 그때 기록 보면은 전신주, 전봇대로 가잖아요. 전봇대 위에 올라간 사람, 어머, 난간에 매달린 사람, 세상에. 자관이었대요. 도수만 어마어마했어요. 보다가 집에 가야 돼. 일본에서는 리키도장, 리키도장? 리키도장. 네, 리키라고 역도산을 그대로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리키도장이에요. 리키도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 세대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신바시역 2만 명, 3만 명 그 관중들 앞에 설치된 그 TV 사이즈는 14인치예요. 어머, 세상에. 기다리시면요. 컴퓨터 요거 두 모니터. 개. 어머, 어떡해. 요거 두 개. 여기 모니터가 갖다 거야. 10명도 못 보겠다. 이게 14인치예요. 그게 가능해요? 도로까지 쫙 사람들이 서 이제 기동대 나오고 경찰관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 사실 그때 이제 TV 자체가 일본의 가정에 없었거든요. 없었죠. 이제 프로레슬링이랑 TV의 등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TV가 먼저냐, 프로레슬링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TV 덕분에 프로레슬링이 이 정도 대박이 났는 게 아니라 프로레슬링 덕분에 TV가 요만큼 일본에 보급이 잘 되네요. 왜냐면 이게 첫 중계 방송이었거든요. 이게 54년 이때 그 시합이 일본 사람들도 처음으로 보는 스포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기절하는 사람, 나중에는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왜 우리나라 월드컵 놀래가지고. 축구보다 돌아가신 분이 있듯이. 진짜요? 근데 이제 그때 중계된 시점에서 가정용 TV의 보급이 일본 전국에 800대였대요. 800대. 말 된다. 예. 그런데 이때 한 해 5만 대까지. 아니, 우리 어때요?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 선수 경기를 이노키랑 하는 걸 보기 위해서 TV를 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그랬고. 근데 나중에는 TV 광고까지 광고 모델을 역도산이 했습니다. 어머나 이거 웬일이야. 여기 14인치야. 진짜 조그매. 난 TV 광고라고 해서 TV에 나온 광고인 줄 알았는데 TV 광고예요. TV를 광고하는 거지. 내 경기를 보라면 TV를 사잖아요. 맞아요. 일본에. 근데 저렇게 매체가 발전하다 보면은 당대에 저렇게 운을 잘 타고나는 스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틀즈와 함께 TV가 쫙 커지고 퍼져가지고 인기를 얻게 됐었고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와 함께 케이블 TV가 쫙 보급되게 됐었고 비디오도 그것 때문에 썼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역도산도 일본의 텔레비전 보급과 함께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네. 그래요. 시청률도 이제 엄청났죠. 시청률도 1963년 5월 24일 저는 그때 세상에 존재했었습니다. 63년에 와. 그때 이제 세계 타이틀전이 벌어졌는데 네, 형님, 그때 시청률이 64%였습니다. 반 이상이 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본에서 2015년까지는 역대 시청률 최고 기록 중에서 4위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엄청난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천황 다음이 역도산이다. 인기로? 네. 유명세로? 유명세. 유명세. 그렇죠. 역도산이 얼마나 또 인기가 있었냐면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프로레슬링이란 게 일본에서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다. 근데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 김일 선수가 이제 그 역도산 선생님의 그 기사를 본 거예요. 바로 이거다. 나는 일본 가가지고 이야, 역도산 삭제고. 리키도산 선생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어머머. 라고 하면서 1956년도에 일본을 건너가는데 문제는 그때가 한일 수교 이전이에요. 어떻게 건너가? 밀항. 네, 어선 밀항에 들어가. 근데 어설프니까 잡혀요, 현재. 그렇겠죠. 어떻게 탈부가 다 잡혀? 잡혀가지고 이제 요코하마 형무소에 수감이 됐는데. 형무소까지 갔어. 형무소 갔어.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난 정말 현해탄 건너가지고 리키도잔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 바로 코앞에서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발 선생님 저 한국에서 온 기밀이라고 하는데요. 저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편지 썼는데 역도산 선생님의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어떻게 알아? 주소를. 그래서 편지 봉투에 한자로 동경 역도산, 도쿄 리키도산,
요것만 써서 보냈는데 이게 역도선 선생님 배달이 어떻게 어떻게 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 나오게 해라고 내가 제자를 키워주겠다. 이렇게 인연이 됐다고. 야, 이거는 은근히 말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소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만큼 인기가 있다니까요. 자, 우리 이렇게 역도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일본의 영웅, 프로레슬링 영웅 역도산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역도산의 또 다른 이름은 김신락. 사실 그는 일제강점기 함경도에서 태어난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의외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포는 교포였던 것 같아 정도는 알고 있는데 북한이었다고? 함경도? 함경남도 홍원입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역도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북한의 박물관 그리고 또 선수촌에 가면 김부자 다음으로 큰 초상화가 있어요. 바로 역도산의 초상화예요. 아 의외다. 그 정도로 북한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롤모델이고 영웅이에요, 역도산이. 상화가 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운동선수들에게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상교육을 엄청 하잖아요.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근데 유일하게 미국이나 일본을 통쾌하게 때려 부신 게 바로 역도산인 거예요. 아니, 북한도 정말 유명해요. 이건 그냥 뭐 좀 유명해요가 아니라 진짜 거대해요. 그래서 기록 영화, 그냥 영화, 드라마, 만화, 책이면 책, 역도산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은요, 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에서 뭐 금메달, 뭐 챔피언 돼서 왔다 이래도 별로 역도산에는 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도요, 막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도 뛰어내려오는 속도로 황금의 오른손, 정의의 오른손, 가라데 점프해, 가라데 점프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가라데 점프하고 내려오는 속도. 맞아. 배면 배, 목이면 목.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서 타지 않아요. 절대 안 탔어요. 날아다니지. 야, 은희가 이러니까 되게 웃기다. 뛰면서 가라데 점프. 야, 너 나는 되게 웃겨. 역도산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맞아. 그랬어? 어렸을 때 그랬어. 정의의 오른손 너무 웃기다. 이거 각자 한 번씩 해주면 안 돼? 아니 진짜 미안한데 다 여기 했던 거. 선생님한테 있다고 치고 어릴 때 친구라고 치고 어떻게 하는 건데? 한 번만 해줘봐. 치는 건 아니고. 은희가 잘 살리는 것 같아. 너무 해줘. 잘했어. 너무 잘했어. 치는 건 아니고. 정의 앞에 멘트 있잖아.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해줘. 정의 용사. 혼내줘봐요. 정의의 오른손, 황금의 오른손. 가라데 점프. 가라데 점프. 맞아. 잘했어. 맞아. 나는 조선 사람이다. 얼마나 했어. 정말 갑자기. 은희가 그 구호 외칠 때 뭐 황금의 오른손 그거 있잖아. 근데 쩝쩝쩝 하고 마지막에 나는 조선인이다. 맞아요. 나는 그게- 조선 사람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게 원래 있는 구호인 거지. 아 그게 드라마에 그렇게 나와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일본 이게 한 애들이 건 아니고. 민족으로 묶네. 그죠? 그게 되게 일본이 그래야 엄청 역도산이죠. 예. 그쵸. 일본으로 일본 사람이라 해 막 이러면 이기고도 아니야 나는 나는 일본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다. 조선인이다. 조선인이다. 조선 사람이다. 근데 북한에서 2000년 초반에 민족의 사나이 역도산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민족의 방영을 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 보려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천연색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7시 반부터 와서 다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거 보겠다고 그 차를 세우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TV 있는 집에 찾아 들어가 봐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다음 날에는 공장, 기업소, 학교에서 이 그 얘기만 역도산에 나왔던 얘기만 해요. 그 기술들 뭐 안토니아 히로키의 뭐 코브라 맞아. 뭐 가나다 조고 이런 걸로 그냥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 드라마가 끝나고 열기가 계속 가서 함경북도면 다 얼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가다가 넘어진 뒤로 발랑. 그럼 달려가가지고 원, 투, 쓰리. 이거를 아무 사람을 누가 넘어지는 사람 없나 보다. 맞아. 원투 쓰리에 꼭 일어나. 맞아. 선을 해야 돼. 한국과 북한 또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 열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전설의 레슬러 역도산 그는 어떻게 이런
농부가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서 1924년에 함경도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역도산의 본 이름이 원래 김신락이라고. 김신락. 네, 김신락이네. 이 사람이 1924년도에 태어나서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내로 태어나서 이름을 떨친 게 큰 형이 씨름을 그렇게 유명하게 했는데 함경도에서 이렇게 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형이 참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30대인 형이 나는 그 씨름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1등인데 사람이 막 환호하고 이러는 게라 제일 화제가 된 게 3등을 한 15살짜리 선수인데 사람들이 막 화제가 몰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김신락이 지금의 역도산이에요.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15살짜리가 어른들 다 제치고 3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만큼 역도산이가 그때부터 이름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이제 북한이 아니라 조선이지. 네, 조선. 그러네. 그러네. 그때는 이제 그렇지. 일제 때. 조선에서 맞습니다. 일제 때. 일제 시대. 어떻게 보면 김신락이 씨름 선수로 출발한 거예요. 네. 네. 3등도 하고 유명하니까 당연히 씨름 선수 제의가 들어왔겠죠. 근데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에서 할 수 있는 씨름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스모 선수로 하라라는 제안이었어요. 아, 스모 선수로 누가 스카우트 제의를 네, 하는구나. 그쵸. 그때 당시 그 지역 경찰이었던 일본인 출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꼬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은 너의 형의 강제 징용을 막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해가지고 옆마을에 있는 뭐 예쁜 처자를 데려다가 결혼도 시켰어요. 결혼하면 김신락 씨가 안 갈 줄 알고 아, 그냥. 네네 안 가겠다 싶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제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성공을 하려면 내가 일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큰 걸로 가야겠다. 네, 라는 생각 때문에 김신락 씨가 이제 1940년도에 겨울 어느 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때 1등한 형이 왜 스카웃이 안 되고 그러니까 1등. 네, 3위를 한 그러게요. 이 역도산이 스카웃 됐냐 이거는 그 스모 전문가가 봤을 때 형은 너무 조선 씨름의 버릇 같은데 그렇지. 이 되어 있었대요. 기술이. 이제 수정이 어렵겠다. 그래서 역도산의 가능성을 그때 뚫어봤대요. 새싹. 네. 그래서 이제 3위를 한 역도산을 딱 짚어서 스카웃을 했는데 그러면 한 18살 즈음에 간 거예요? 우리 나이로 24년생이고 간 게 1940년이니까 17살. 네, 17살 정도 되고 그때는 서울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시모노세키로 배로 어마어마한 긴 여행길이었겠죠 그때는.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그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혼자 이제 일본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역도산이라는 이제 스모 선수로서의 이름도 받고 스모를 할 때 그 만즈게라고 이렇게 기록물이 반드시 남아요. 그때 출신지를 반드시 적게 되어 있는데 출신지는 조선이라고 그 당시 자료도 남아 있어요. 와.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 국적을 따면서 나가사키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조선이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기록이 있는데 딱 나가서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역도산이 눈에 띄었던 게 그 당시에 키가 175cm, 나이가 어린데. 체중이 84kg. 그때 이제 40년대 후반쯤에 통계인데 일본의 17세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160.6cm. 그러면 15cm 이상 차이 나는 거야? 175면 정말 엄청 그 당시에 크네.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북한의 신풍리라는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 그것도 또 제가 알아봤더니 그것도 있어요? 진짜 우리 양사마 정말 고생했다. 아니 그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 알아오셨네요. 아세요? 몰라요. 왜? 돌아가셨다는 부친께서 풍수사였어요, 지금. 풍수사? 풍수지리를 전해서 풍수사. 사람. 푼이 아니라 풍. 풍수. 맞아, 아버지가 푼수시라고 그런 줄 알고. 풍수. 그래, 풍수지리야. 수진이. 풍수지리를 보는 거예요. 네네. 풍수지리를 보려면 온갖 산을 많이 다녀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산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온갖 좋은 산삼과 혼삼을 캐서 아들들한테 먹였대요. 와. 거기다가 체력이 고기도 먹였을 수 산채 있고, 좋은 거 몸에 고기도 좋은 거. 잡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형도 컸고 이제 아들이 3명 있었잖아요. 몸이 다 좋았잖아요. 강사구나. 예. 둘째는 뭐 했대요? 멋지다. 둘째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진짜 알고 있어. 나 알고 있어. 야, 완전히 그냥 백과사전이다. 하는 하신 거야. 끔찍하지 않아. 너무 궁금하잖아. 괜찮으세요?
몇 시간 잤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오늘 몇 시간 자고 왔어요 지금? 3시간 잡았어. 공부하시더라고. 열정 엄청나시다. 아, 이 정도 연정은 또 아니 있었어요.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 네, 슬프고 또 제일교포의 역사가 우리 친할머니도 1924년생이거든요. 아, 동갑이시구나. 동갑이세요.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또 겹쳐서 제일교포 1세들이 어땠을까 그 시대에. 그렇지. 네, 건너오면서. 대단하십니다. 와. 아 진짜. 재밌다. 저 역도선이란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역도산이라는 이름은 그 스모 관장이 지어줬다고 하는데 이 스모 선수는 그 스모를 시작할 때 어떤 애칭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코나라는 애칭을 받는 것처럼 아마도 이 역도산 이름이 힘, 력, 길, 도, 외, 산이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힘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라라는 뜻으로서 그러한 애칭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스모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일본의 국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 가장 일본적인 스포츠이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토부가 당연히 있었겠죠. 일본의 식민지에서 온 사람이 스모라는 경기 안에서 잘 나가는 골을 곱게 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모라는 스포츠는 국기라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국민적 스포츠, 가장 정통적인 스포츠고 일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죠. 근데 한반도에서 끌고 온 스모 선수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기는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도산도 초기에는 정말 많은 수모를 겪었다고 하고 하지만 요토산의 경우 실력이 우선 뛰어나고 요토산을 스카우트하고 온 스승이 엄청 이뻐했대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질투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많은 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요토산이 그때 힘들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말한 발언은 난 거의 벌레 취급을 당했다. 예. 그리고 한국 분들 여보세요, 여보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여보야로라는 별칭이 있었다. 욕에다가 야로 하는 그 야로에다가 여보를 붙여서 그냥 여보야로 맞아요. 울리는 거네. 놀리는 말, 놀리는 호칭으로 불러서 자기는 속상했다. 하지만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고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애초에 이제 역도사는 스모계 챔피언이 되겠다. 그것만이 목표였어요. 요코즈나만이. 그러니까 지독하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허드렛 일만 시켰다는 거예요. 야, 너 화장 청소해. 밤에 몰래 선배들 몰래 스모 연습하고. 근데 걸리면 또 운동부 선배들이 두들겨 패고. 근데 이를 악물고 피나는 연습을 이제 역도산이 한 건데 스모 시작하고 1년 반 딱 그때 이미 실력이 자기 후배들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된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선배들이 실력과 관련해서 역도산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온 거죠. 근데 역도산이 맞아본 놈이 때릴 줄 안다고 후배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역도산이 연습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악명이 대단했어요. 되게 엄한 선배로 유명했다고요. 나중에 일본의 스모 챔피언 중에 정말 유명한 챔피언이 있는데 왁가노 하나가 역도산 후배였는데 역도산 선수가 얼마나 엄하게 했냐면 왁가노 하나가 역도산이랑 연습하다가 이 선배가 너무 엄하니까 그냥 정강이를 부러뜨렸어요. 역도산의 정강이를. 근데 그 역도산의 정강이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흉터로. 얼마나 세게 물었으면. 지금 보면 역도산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이 검정색 타이즈. 이 타이즈를 처음 입게 된 근원도 정강이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타이즈를 입었는데 이게 그냥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거죠. 아니 진짜 이 영웅을 어떻게 보면 이 타이즈 하나에도 이렇게 전설이 좀 숨어 있는 그러니까. 소리가 있네. 예. 아니 그러면 결국 영웅이 되었다는 거는 굉장히 이 핍박을 많이 좀 견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역도사는 이제 조선인이니까 차별을 정말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챔피언만이 그 차별에서 벗어나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44년 5월에 전승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고 또 10월에는 그 스모 협회가 있잖아요. 그 협회에 정식 급여를 받는 프로급 직원으로 그렇게 승진도 하고 그리고 45년도에는요. 그해 스모 챔피언이었던 사람과 점수가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그러고 해방이 된 거죠. 해방 직전이구나.
전쟁에 승리한 연합군의 함상에서 행해진 일본의 항복 조인. 그러나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챔피언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라는 도전 정신 때문에 계속 일본에 남아 있었죠. 아, 그래. 이게 그때 당시 시대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 아니 해방을 했는데 왜 안 와? 모르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데 보세요. 45년도 당시의 역도산 프로 스모 선수의 레벨이 챔피언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도산에게 있어서는 하나만 타이틀을 못 얻은 거예요. 챔피언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모 선수로 정상 고지가 한 단계만 남았는데 저 챔피언만 쓰러뜨리면 내가 챔피언이 되는데 해방됐다고 조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나. 돌아오면 스모를 못하는 건데 아직 챔피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고 고대하던 챔피언전이 언제 열리냐면 광복 2년 후 47년 6월에 역도산이 꿈에 그리던 챔피언 매치가 열립니다. 그 경기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역도산이 일본 스모 챔피언을 무릎 꿇립니다. 역도산 선수가 이긴 거예요. 진 스모 챔피언도 깔끔하게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역도산한테 패한 일본 스모 챔피언이 졌다 하고 뚜벅뚜벅 경기장 밖을 퇴장하려는 찰나 갑자기 심판이 저 또 맞대! 역도산의 발이 번져나갔다. 갑자기 바꾼 거예요? 챔피언 승리. 그 당시에 VAR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레코딩을 뒤로 돌려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심판 말이 진리지. 이 장면은 일본 스모 역사상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에요. 역도산 패배를 선정한 거예요. 자, 챔피언 등극을 눈앞에 두고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역도사는 이게 왜 그랬는지 알고 있었겠죠.差別はあの頃はあったと思いますよ。まんまいけば力さん横綱になったと僕は思いますよ。力道山の相撲随分見てますからね。でも日本人でなけりゃ日本の国技であるからその外国から来た人に横綱はなれ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はよく僕らの耳にも入ってましたね本当ね。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も自分じゃいろいろ考え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 원래 스모 선수가 그 마게라고 부르는데 상투를 자른다는 거는 은퇴식 때 은퇴식 때 스승께서 무대 위에서 은퇴식 대회를 하고 끝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영예롭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은퇴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잘라버리고 그것도 부엌칼로 이런 거는 이제 은퇴라고는 말도 안 써요. 폐업이라고 스스로 자진 폐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인의 자서전에서 다시 밝힙니다. 굳이 내가 스모를 그만둔 게 직접적인 동기를 말하자면 그 책임은 스모협회에 있다. 네. 역도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식민지 국가의 시민이 처음 접하는 스모라는 운동을 하는데 선배들한테 지적당하기 싫어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리고 또 재능 있는 후배니까 얼마나 또 찍어 눌렀겠어. 그런 말들 듣기 싫어서 더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직접 확인한 거는 이렇게 노력해봤자 나는 영원히 챔피언은 못한다. 거기 그냥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정신이 담긴 거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거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길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본 정신이 완전히 빼앗긴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역도산의 판단이 옳은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없다. 그다음에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결과적으로 올랐는데 이분이 이제 마개를 자른 지 40년이 지나서 1993년에 그 하와이 출신의 그 아케보노가
64대 요코즈나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40년 지나서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요코즈나로 등극하는데 그게 허용되는 기까지 40년이 무려 4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오직 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10년 만에 자신의 마개를 스스로 자르고 스모개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뒤흔드는 중대한 첫 번째 변신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에게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50년에 바로 남북전쟁, 6.25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역도사는 어디 출신이다? 북한 출신이다. 가족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 함경남도에 있겠죠. 근데 전쟁 때문에 남북이 단절이 됐죠.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향이랑 단절이 되고 가족들이랑 연락도 단절되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 일본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가족도 찾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한 일종의 어쩔 수 없는 몸부림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51년 2월에 철저하게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모모타 미치히로라는 일본어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근데 이 모모타 미치히로라는 이름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 땅에 있던 역도산, 17세 역도산에게 처음 스모를 너 해라. 제안했던, 스카우트했던 형사 이름이 모모타 가문이었어요. 일본인 형사의 친척으로 모모타 가문으로 호적을 올려요. 본인을 스카우트했던. 네네네. 그러니까 후견인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 일본인 형사의 친척 자격으로 그때부터 역도산의 유일한 약점이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철저히 감춘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 당시 50년도 그때면 이제 마개 잘랐을 때 상당히 복잡해서 일본도.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도 분단이 됐어. 일본에 남은 60만 명 정도의 제일교포들도 분열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남북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분열이 되고 또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는 최대한 빨리 이제 어디든지 이제 본국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일본 호적을 얻고 이제 그 이후로는 나가사키 출신의 일본인으로 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네요. 역도사는 정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스모도 그만두고요. 국적도 바꿨습니다. 방황의 나날들이죠. 그런 그에게 드디어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역도산 선생이 쓴 글에 따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맨날 싸웠다. 술과 싸웠다. 맨날 술. 그 도쿄에 있는 당시에 이제 그 은마차라는 그 나이트 클럽에 이제 주로 갔다고 하는데 51년도에 또 이제 은마차를 간 거예요. 술 갖고 오라고. 마시고 이제 완전 이제 만취가 됐어. 근데 옆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저를 뭐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너 뭔데 너 시비를 거냐고. 역도사님도 갑자기 허걱했을 거예요. 난다고 그래요. 딱 시비를 건 사람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커. 이 사람이 이제 헤럴드 사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계 미국인인데 런던 올림픽 미국 대표로 나가가지고 이제 은메달까지 딴 이왕 시비는 붙은 거고 한판 붙자. 그래서 붙었는데 우리 그 역도산 선생님이 이른바 피떡이 되셨대. 그렇지. 술도 먹었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카펜터 중이라는 이제 미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 본토의 프로레슬링 프로모션을 하는 친구였어요. 물론 피떡이 되고 있지만 역도산이 저 친구를 미국에 데려가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좀 될 것 같다. 재밌어. 해가지고 너 일로 와보라고. 프로레슬링이라는 거 한번 안 해볼래? 그때부터 둘이 계속 은마차에서 매일 술 먹으면서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증거, 그러니까 은마차에서 실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사카다가 가서 싸우지도 않고 가서 그냥 한번 헤드락을 걸었대요. 그게 10이지. 헤드락으로 끝냈대요. 그때 역도사에 충격을 받은 거야. 이런 종류의 기술로 자기가 쓰러져 본 적이 없고 이런 종류의 기술을 자기가 어떻게 막는지도 모르고 격기 기술이니까. 그래서 레슬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 두 번째 변신 프로레슬러 그리고 그 변신을 완성시킨 건 바로 그의 필살기. 가라데 쪼브. 야, 그거 나도 팔어. 이 가르데 쪽 이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은인을 만나요. 나카무라 히데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그 가라데 일본에서 아주 그 명성 높은 가라데 선수거든요. 그 뭐 거의 스승인데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야. 강창수라는 조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같이 하면서 결국은 그 가라데 첩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가라데 첩이라고 하는 게 손날로 치는 거 아니에요. 북한 군인들 하루 종일 치는 게 가라데 이거 치는 거. 그래서 손 만져보면 손이 두툼해요. 골대요. 북한에서는 그 가라데가 이걸 격술이라는 말로 바꿔요. 격술. 그래서 격술. 그래서 지금 특수부대 모든 특수부대에서 격술 다 합니다. 자, 운명의 스승과 함께 탄생시킨 역도산의 필살기 가라데촉. 이게 과연 어떤 기술일까요? 프로레슬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야, 저거는 이걸 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해. 이거 깨지고 막 날리고. 나왔다. 와, 저봐. 영예의 오른손, 황금의 오른손. 프로레슬링 선수는 피니시 무브라고 해서 필살기가 있습니다. 헐크 호간은 빅풋, 길로틴 레그드롭 이런 것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물어보셨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탄자니아 백드롭이라는 게 저의 피니시 무브입니다. 역도사는 이제 가라데 촉이라는 기술을 쓰죠. 가라데 촉은 이제 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손날을 이용해서 치게 되면 좀 더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많이 치고요. 역수평 촉이라고 해서 이렇게 칠 때도 있죠. 상대의 가슴을. 그리고 조금 더 경기 초반에 분위기 좀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음향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칠 때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면서 그 소리로서 사람을 한번 관심을 끌어올고요. 한 번 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약간 흥을 돋구는 것도 있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운명적인 스승과 만났습니다. 자신의 필살기까지 완성했습니다. 우리 보통 격투 드라마나 격투 만화 보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공할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자, 1952년 프로레슬링의 성지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 가운데서 알로하 하와이로 떠납니다. 하와이. 왜? 네. 여기서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메인랜드 미국 본토로 건너가자. 그래서 하와이에서 돌멩이를 갖다 놓고 이걸 하루에 10,000번씩 쳤대. 이걸 퍽. 그래서 도장 깨기를 해요. 좀 힘 좀 센다는 그런 레슬러들을 만나가지고 Excuse me, I know you are strong, fight 이래가지고 퍽. 그래서 230 경기를 해가지고 딱 2번 지고 거의 다 이겨버려요. 너무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그 루테즈라고 해가지고 프로레슬링계의 거의 무슨 뭐 대부 최고라고 해서 붙었는데 당시에 하와이에 흥행 대박이 난 거예요. 일본에서 온 전직 스모 선수와 좋다. 그다음에 또 이 미국 프로레슬링 대부 루테즈가 붙는다. 전쟁도 크게 했었고 하와이고 진주만이고. 그렇죠. 재밌다. 하와이니까 또. 하와이니까. 이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흥행몰이 될 만한 대회인 거예요. 이게 시합인 거예요. 와, 그러네.いよいよ61分3本勝負世界選手権試合の幕が必要とされました空手を打つチャンスを与えないように厳重な注意をしています次はからっていますうまくなりましたすぐにヘッドスタート入りましたレーズが鮮やかな技でやります十分に腰を敷いた力道山をよく腕固め投げに投げましたテーズがたちまちヘッドスタートで力道山の首を攻めています
完全に犠牲に追い込まれました力道山、やっと逃れました。またもカルト力道が左からその時強烈な関節を出し艶やかに決まりました。力道山ポイントを抑えました。ついにフォークフォーでやります。進んで側を使いました力道山、関節を出しバックドロップをしていました。まず1本戦というペース。 일단 그 매치는 루테즈의 최종 승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야 재밌지. 여기서 역도산 선생님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띵동 이제 켜진 거예요. 요거 흥행 대박이다. 하와이에 있는 모든 지금 주민들과 군인들, 해군들이 다 이걸 봤다. 그럼 요거를 일본에만 접목시키면은 그렇지. 이건 대박이 나겠다. 해가지고 일단 원래 계획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 이제 프로 레슬러들을 내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박 치자. 여기까지 결론낸 거예요. 야, 이 마인드가 레슬링이 사업 마인드가 있네. 무슨 뭐 프로레슬링이 뭔지도 모르는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나 신선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너무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 흐름에 타서 1953년에 첫 프로레슬링 협회를 역도산이 설립을 합니다. 네. 야, 이거는 역사적이네. 근데 이때가 이제 일본의 쇼와 시대라고 혹시 그렇지. 일본은 그 시대의 그 국호가 있잖아요. 연호. 근데 예전에 일본 TBS 방송국에서 그 일본의 쇼와 시대를 상징하는 뭐가 떠오르냐 이런 앙케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틀즈, 도쿄 올림픽 그리고 역도산. 근데 역도산이 90%를 넘었어요. 와, 이거 역도산이네. 그냥 역도산이네. 그 정도로 대단했던 대단하네 정말. 네, 역도산이 그냥 사실 그냥 인기 프로 레슬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역도산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 설명될 정도로 정말 유명하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참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전역이 역도산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공개합니다. 아, 이것도 북한에서 나왔어. 영화 기록 영화. 경제. 国立体育会館における第2回戦も超満員の大盛況でゲームは前回と同じく61分の3本勝負。まず前と力道山の対戦。 이게 지금 일본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당시. 力道山弟のマイクを掴んでは投げ担いでは叩きつけて大奮戦。 덩치 엄청 큰데 저 사람. 하나 더 자, 와, 졸도 됐어. マイク大いに割りました。向こう側ドロープに持たれるところもう一発。ついに大きくどうとばかりにマイクは倒れました。リングの中央。 2, 3, 와. 55秒。2本目日本チームの勝ちのところとなりました。 야. 당시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미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파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공포감, 패배감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키가 크고 몸도 크고 힘이 센 거한의 레슬러들을 일본의 전통 무예이자 일본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스모 선수 출신의 역도산이 가라데 촉으로 그 서양의 거구 파이터들을 때려 눕히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희열과 보상 심리 뭐 이런 거를 야.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싸우고 이기고 이런 모습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통쾌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북한에서는 얼마나 인기였겠어요. 이거 북한에 알거든요. 형제 나오는 거를. 이 형제를 뭐라고 또 미제를 이겼으니까. 뭐라고 얘네 형제를 뭐라고 불려? 얘네가 아니 이분들 형제를 뭐라고 불렸냐면 승냥이 형제라고. 승냥이 형제 무리. 승냥이 형제를 이긴 역도산. 야 완전 굉장했어. 북한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오늘 역도산 북측 대변인 같아요. 한번 더 해줘. 한번 더 해줘. 한번 더. 양푼이. 아니 이거 진중호 교수님 그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패전 후에 엄청나게 열패감이 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등치 큰 미국 선수들을 데려다가 이 한편으로는 가라데하고 스모잖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넘겼을 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은 뭘 꿈꾼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패전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이길 수도 있을 거야. 사실 일본 경제가 막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거의 미국을 잡아먹을 것만큼 막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이제 시작이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떠올려 볼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시에 프로레슬링 경기의 종주국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이건 미국 스포츠예요. 만약에 스모에서 미국 스모 선수가 와서 일본 스모 선수가 이겼으면 저렇게 열광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 스포츠를 미국인을 상대로 일본 사람이 이겼으니까 그 일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느꼈던 통쾌감이라고 할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역도산의 최종 목표는 그거였어요. 하와이에서 붙었다가 결론을 못 낸 루테즈와의 이 승부. 재밌다. 총 8번을 싸워가지고 져요. 일단 져. 다른 건 모르겠지만 루테즈한테만큼은 절대로 난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대망의 1958년 LA로 건너가가지고 드디어 프로레슬링 챔피언전을 루테즈와 펼칩니다. 9차전이거든요. 여기서 이겨요. 당시 미국 분위기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서른도 선생님이 가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역도사는 그래서 누구보다 알았어요. 자기가 일본인이어야만 한다고. 나 일본인이어야. 내가 일본인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사랑 안 해줘. 내가 일본인이 일본 남자가 미국인을 이렇게 때려 눕히는 게 사람들이 통쾌감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지. 그걸 누구보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일본인으로서 살려고 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도 전혀 얘기를 안 했고 네, 아들도 몰랐다고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고 음식도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한국 음식을 안 먹었고 뭐 보통 새벽 2시를 넘어서 이제 조용히 지인의 한국 식당을 찾아갔다. 몰래. 예. 이게 진짜 당시의 역도산의 입장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적 히어로. 국민 영웅인데. 영웅이고 슈퍼스타였지만 그 내면은 그늘이 깊었고 상처라고 할까 당당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본의 국민 영웅으로서 역도산의 인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역도산을 폭로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뭐 유추를 해보자면 지금 나왔던 사람 중에 억하심정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억하심정. 스모했던 사람, 운동부에 맞았던 사람. 그렇죠. 후배, 물어뜯었던. 사실은 조선 사람이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한 인물 바로 북한의 존엄 김일성이었습니다. 이게 웬 얘기야? 뭐야? 나는 조선 사람이다를 김일성이 만들어줘. 본인이 커밍아웃을 안 하는데 왜 북한이 해주냐고요. 지금도 사람들 속에 프로레슬링 강자 역도산으로 알려진 그는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태어난 조선 사람 김신락이었습니다. 조선 사람 김신락이었습니다. 없는 게라 저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저렇게 안다네. 알고 있었잖아.
북한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북조선인 유일한 한 명인 거죠. 너무나 잘 쓸 수 있는 카드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스트롱맨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독재자, 강압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 스트롱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시 최고의 스트롱맨은 북한의 김일성이 되겠고, 또한 피지컬로 가장 스트롱맨은 역도산이 되는 거죠. 그 스트롱맨을 좋아하는 상태. 어떡해. 북한에서는 역도산에 얼굴이 들어간 우표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 사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애국열사증도 받았고요. 열사? 그림책 진짜 많이 나왔어. 아. 김일성이 아우팅한 역도산. 깜짝같이 속였는데. 놀라운데요. 역도산이 사실 이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 열도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이때가 또 딱 겹치게 북한이 북송 사업을 시작해요. 59년부터. 지성이 나오기 전 북의 선전만은 있고 59년부터 북송선에 올랐던 제일동포는 84년까지 9만 9천여 명, 거의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가 수많은 이제 기국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가서 이제 북한에 아는 게 뭐 그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술만 마시면 역도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재밌다. 야, 역도산 가라데 조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또 기국자 중에서도 역도산이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다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실강이가 붙고 그 얘기가 김일성 귓가에 들어간 거예요. 김일성이 이게 뭐야? 나 한번 알아봐. 그렇지. 이렇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김신락이라는 조선 사람. 진짜요? 어머, 어떡해. 진짜인 거예요.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어머. 이렇게 해서 아웃이 나와. 그렇죠. 그렇게 김일성이 누구를 시켜서 홍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직접 계속 교시를 내립니다. 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본인 입으로 역도사는 함경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살에 조선을 떠나서 현해탄을 넘어서 일본으로 간 사람입니다. 뭐 레슬링, 유도, 족수들을 다 무찌르고 지금은 세계적인 프로레슬링 선수가 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전체 인민들이 다 역도사는 우리 함경도 사람이었어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공표를 해버린 거. 일본 입장은 정말 곤란한데. 김일성이가 사실은 역도산 영웅 만들기를 해요. 그게 자기한테 이로우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저렇게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파는 게 뭐야? 이런 식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강연도 아까도 나왔지만 그 열사증이라는 게 뭐냐면 항일 혁명 투사 죽을 때 이제 항일 투사증이라는 걸 주고 이제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을 사회주의 애국 열사증이라는 걸 줘요. 좀 좋은 데다가 묘도 만들어주고 홍원에다가. 그러니까 조국을 빛내고 있는 사람이 역도산인데 역도산을 또 품어주는 것도 나야.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아주 더 위대한 거 아니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역도산을 이용을 한 거죠. 악용을 한 거죠. 야,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인데. 김일성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막 홍보할 때 나는 조선 사람이다 하는 책이랑 나왔습니다. 저도 그 책도 봤는데 앞서서 이제 그 화면에 보던 것처럼 우표도 나오고 지역 그 청주도 역도산에 그 청주도 나오고 뭐 가지가지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민족의 사나이란 그 영화까지 나오면 사람들이 막 했는데 매일 그거 보고 완전히 갑자기 역도산 열풍이 불었어요. 북한에. 예. 今度は2本目の開始早くも流行り立った力道山アメリカ組のコーナーに詰め寄りましたが 북한에서 뭐 그렇게 한들 바깥에 알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영웅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자랐으며 뭐 어디서 태어났으며 그러네. 이거 보통 취재가 들어가는데 취재가 하나도 되지 않거든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일단은
미국 선수를 꺾은 일본의 영웅인데 그 사람이 조센징이다. 굳이. 이건 일본 사람들로서는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고 또 일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모두가 민망해지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언론들이 취재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 부분을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 남겨두는 거죠. 야. 자, 이제 김일성은 역도선 알았어. 이거 써야 돼, 어떻게든. 지금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든 써먹어야 돼. 그러면 옛날 영화 배우나 감독처럼 납치를 했을까? 쉽지 않죠. 어렵죠. 어떻게든 포섭을 해라. 그렇죠. 지시를 내리게 되죠. 네. 김일성은 욕도산을 포섭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그들의 가족을 찾아서 그의 첫째 형인 김항락 씨를 평양체육과학연구소에 근무를 시키고 농구 선수 중인 그의 딸을 조선체육대학에 입학시켜요. 원래 그 씨름대회 1위 했었던 그 형. 네. 딸은 농구 선수였어요? 농구 선수였어요. 이야, 유실이 커. 유전자가. 스포츠를.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조총련에서 먼저 연락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 된다. 김일성이한테 북한이 조금 더 사회주의 나라를 지원을 받아서 일찍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총련이 굉장히 셌어요. 그리고 59년도에 북송 사업이 시작이 됐고 10만 명이 이제 민족이 대이동이라고 그런 찰나에 이제 욕도산이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욕도산이가 지금 24년도 갔는데 뭐 자기 지금 상인부장 투쟁 이야기도 지금 지어내기 바쁜데 언제 그렇지. 욕도산 그걸 알겠습니까? 내 것도 바쁜데 그러니까 조총련에서 들어가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가족을 여기 있는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답니다. 찾아봐. 딸이 있는 거야. 분명히 데려와. 왜 나를 일찍 찾지 않았어?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지. 너가 가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버지처럼 스포츠맨, 체육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체육대학에 들어가. 그래서 체육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대학 들여보내라 그래서 대학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실 그때 물밑에서 조천연에서 욕도산을 북송시키자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할 곳이야. 그렇죠. 그냥 일반 교포들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김일성을 택했다, 사회주의를 택했다. 이거는 엄청난 소수파 국가적인 되거든요. 그 욕도산을 북송시켜야 되겠다는 그 큰 계획의 일환으로 일단 욕도산을 61년도 11월 그 니가타항에 정박하고 있는 만경봉호 이게 북송교포들 실어나는 만경봉호 그 배 안에서 이제 북한에서 딸이랑 둘째 오빠 형을 데리고 와요. 네, 그래서 니가타항의 만경봉호 안에서 가족 상봉을 16년 만에 시작. 진짜 감동적이겠다. 3살 때 헤어지면 얼마나 눈에 밟혀요. 18살이 된 딸을 받고 이제 형을 본 거죠.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 온 그 16년 만에 만나는 가족한테 너도 이제 앞으로는 조선 사람으로 살아라. 네, 조국의 품으로 와라. 이런 말도 듣고 그 배 안에서 한 2-3시간 파티를 했는데 아리랑 부르고 맛있는 이제 조선 음식, 고향 음식 먹고 좋았겠네. 인삼술 먹고 또 이제 기분이 좋아서 형한테 롤렉스 시계도 선물을 하고 또 이제 보여준다고 가라테 첩을 나무판을 깨는 보여주고 아무튼 엄청 기분 좋게 그 3시간 동안 만경봉호 위에서 그 상봉을 감동적으로 즐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을 내세웠던 북한의 전략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가족과의 만남에 답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도사는 그로부터 5개월 뒤에 김일성에게 어마어마한 생일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50세 생일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1962년 4월 10일 김일성이 탄생 50도수를 두음에서 역도산이가 김일성 지사가 벤츠를 선물했단 말이에요. 벤츠? 네, 벤츠를. 근데 저는 그때 그 선물 받은 거 우리가 다 공개했으니까 아는데 그 선물이 벤츠란 게 뭐인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지. 예, 모르는데 모르지. 이 선물을 지금도 북한의 국제친선전람관이라고 묘향산에 있습니다. 이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세계 각국에서 유명한 정말 세계 각국 대통령들, 유명 인사들이 김부자들인데 김일성, 김정일인데 보내준 선물도 막 딱 들어찬 선물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벤츠가 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머. 네, 그래 역도산이 김일성 탄생 50도를 맞으며 보내준 선물이 딱 명패 붙여서 지금도 있다잖아요.
사실 역도산도 자동차만 선물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뭐 돈도 보냈겠고 그리고 64년도에 개최될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일본에 오게 되면 일본 체류비를 본인께서 다 부담을 하겠다 했고 또 일본의 올림픽 준비위원회도 또 그 당시 1,000만 엔, 그러니까 1억 원 기부를 했고 네,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에 대한 뭔가 꿈이 대단했다고. 야, 아니 근데 이게 올림픽 참가자 선수단 비용까지 이게 부담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냥 외제차 한두 대 값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플렉스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죠. 예. 뭐 당시 역도산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사업을 이제 경기 외에도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유명했던 게 뭐 골프장도 있고 시부야에 그 리키 스포츠 팔레스인가? 리키가 리키도산. 그렇죠. 리키가 다 붙어요 사업체. 리키 아파트, 당시 초고급 맨션, 리키 맨션. 이게 리키 맨션 아카사카에 지금도 있고 그 외에도 볼링장,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진짜 많이 사업을 벌려놓았어요. 그리고 사업가 기질이 남다르다. 본인은 도쿄 오타쿠에 저택을 지었는데 그 크기가 1,000평. 그리고 그 애완견만 16마리. 그 애완견을 돌보는 역할이 이노키. 안토니아 이렇게 여자니까 꼬마였던 거야. 꼬마였던 거야. 비밀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야, 아니 근데 아무리 이 돈이 많다고 해도 이 비싼 외제차 선물에다가 막 기부 약속까지 북한한테 어떻게 보면 좀 포섭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게. 포섭보다는 어쨌든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나의 형제들이 있고 딸까지 있고 근데 마음까지 완전히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까지 완전히 줬으면 만경봉화 타고 갔겠죠. 근데 정말 만경봉화 타고 안 간 게 신의 한 수죠. 그때 만경봉화 타고 간 귀국자들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전 재산 뺏겼죠. 정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이 사람 자체는 나는 그래도 조선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인으로 성공을 했고 그렇고 뭐 고향이게 해서 도와주긴 그러니까 플렉스는 한 거예요. 차 2대 보내주고 그다음에 솔직히 현금도 많이 줬다 그러더라. 가방으로 007 가방으로 뭐 10,000엔짜리 가득가득 찬 거로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도는데 뭐 실제 본 사람 없고 이야기 전해지는 거니까. 저도 역도사는 답을 못 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답을 못 냈다? 답을 못 냈다고 생각해요. 조금 지쳐 있었거든요, 이때 슬럼프도 오고. 또 나이 때문에 그렇죠. 몸이 안 따라주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다 귀국하는 거예요. 만경봉. 북한에서 역도산한테 온 편지가 수십 통 있대요. 지금도 그 리키 맨션의 지하에 있다고 하는데. 북한으로 넘어오라. 그렇죠. 북한으로 오라는 얼마나 설득. 다행이야. 네, 가족들도 이제 와서 조선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살짝 흔들렸을지 않을까. 저천년에서도 자꾸 이제 북한으로 또 돈을 보내라. 조국을 위해서 이제는 기부를 하라. 이런 권유를 정말 많이 했고 연락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 당시 비서하던 분이 하루에 10명도 넘게 조천연계 사람들이 와서 또 뭐 민단계 사람도 오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야. 예. 네. 지금 이제 북한과 역도산 선생이 지금 교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동시에 한국과도 접촉을 했어요. 역도산 선생은. 왜냐하면 약간 정치적 문제가 끼어드는데 아시다시피 61년부터 65년까지 그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논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중간에 교착 상태가 빠져요. 한일 양국 간의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방안이 국교 정상화의 조속한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JP의 그 독도 문제 발언 뭐 폭파시키자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저 작은 돌바이 섬 따위 폭파시켜버리자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교착 상태잖아요. 뭔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통분모가 뭔가 없을까 하다가 우리 또 향사마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이 오노 반복후라고 자민당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데 이 그 역도산 선생님과 친분이 있었어요. 네가 가서 네가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해라.
마침 그때도 한국에서도 이 일본 측에 우리 좀 지한파가 뭐 없을까 하다가 딱 맞아떨어진 게 이제 역도산인데 재혼을 한 다나카 게이코 그 승무원 출신 부인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일단은 먼저 한국을 가는 게 순리인 것 같다. 그 말 하니까 역도산 선생님은 알겠다. 이번만큼은 내가 민간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도 역도산을 좀 이용을 하자. SOS를 쳤고 약간 응했다는 거네요. 그럼요. 한국은 역도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고 원래 외교란 건 비정한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건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 다 동원해야 돼요. 그렇죠. 북한이 역도산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을 때 한국은 그냥 손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점을 보세요. 61년도가 딸을 만났어요. 만경부에서. 62년도에 벤츠를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온 게 63년도예요. 와. 그러니까 거의 동시간대 남북이 역도산에 공을 들인 거죠. 63년도 1월 그것도 63년이 밝자마자 1월에 당시 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역도산이 방한을 합니다. 한국으로 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다 융성하게 대접을 해줬냐. 일단 그때 제일 좋았던 호텔 조선호텔에 묵게 하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카 퍼레이드도 그 정도는 해야지. 열어줍니다. 카퍼레이드까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역도산이 오니까 중정부장 당연히 뜨고 당시 실세였던 김종필의 집까지 역도산이 초청을 받아요. 근데 그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역도산이 했다라고 전해져요. 비화인데 우리가 그때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이 대일 청구권 배상 금액이었잖아요. 액수를 두고 일본과 우리가 너무 달랐잖아요. 그래서 역도산이 우리 중정 관계자랑 김종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일본이 청구권 액수를 조금이라도 깎는다면 일본이 청구권 액수를 조금이라도 깎는다면 당시 이케다 총리를 내가 이 주먹으로 우와. 가라데 촉으로 이야. 날리겠다. 총리를. 라는 말을 사석에서 실제 역도산이 했다. 농담으로. 물론 이제 농담이죠. 라는 비화가 전해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외교 관계자들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우리나라와의 어떤 일본과의 오작교 역할도 역도산이 스스로 자처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역도산의 고향은 북한이 아니라 역도산의 고향은 한반도다. 그럼 조선 중요한 얘기다. 역도산의 마음의 고향은 한반도다. 역도산은 통일을 정말 많이 염원했다고 합니다. 그 안토니오 이노키죠. 제자가 북한에 와서 얘기한 바로는 북한은 형님이고 남한은 아우니까 이 형과 아우가 제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발 분계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스승님이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배에서 딸을 만났잖아요. 그때도 사실 북한에서 말하기로는 그 딸한테 약속을 하기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내가 북한으로 조선으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올림픽 비용을 다 대고 그것으로 조국의 떳떳한 일을 하나 하고 뜻깊은 일을 조국을 위해서 하나 하겠다. 그걸 해놔야 내가 돌아가더라도 떳떳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 사실 역도산은 이 한반도를 스위스처럼 영구 중립국으로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영구 중립국? 네. 1963년에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거든요. 그 세계 일주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그 가운데 스위스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걸 딱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미방인의 증언인데 스위스에 와가지고 우리 한반도도 정말 여기야말로 이상적인 곳이다. 우리 한반도도 이 나라처럼 중립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만드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중립국이면 좋겠다. 일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역도산은 지워지고 그냥 인어게이 시대로 그냥 남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시작이 되고. 예.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만갑 이번에 하면서 역도산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사망하면서 진심은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참 이게 시점이 참 공교로워요. 평생을 역도산이 평생 조선인이라는 걸 꼭꼭 숨겨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북한이 막 공개하고 딸 보내면서 61년, 62년, 63년 이제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나의 뿌리에 대해서 초월해지는 그 시점에 허망하게 죽어요. 이 장소가 죽은 장소가 또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레슬링과 인연을 맺게 해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이었죠. 음마차. 예. 또 도쿄 아카사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역도산이 죽게 만든 사고가 발생을 해요. 나이트클럽에서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힌 야쿠자 조직원이랑 시비가 붙어요. 그런데 그 야쿠자 조직원이 갑자기 이 사심이라고 하잖아요.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역도산의 이제 복부에 칼로 인한 상처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아서 수술이 다 끝났어요. 살아나나 했어요. 그런데 너무 허망하게도 상처로 사망한 게 아니라 복막염으로. 복막염? 왜 그게 덧난 건가요? 덧난 거죠. 복막염으로 2차 수술을 받게 되고 그냥 숨을 거두게 돼요. 그때 숨졌을 때 나이가 불과 39. 39밖에 안 됐어요. 40도 안 된 거예요. 40도 안 됐어요. 장례식이 도쿄에서 정말로 성대하게 열렸고 일본인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일본의 영웅을 잃게 된 거잖아요. 도쿄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링의 왕자를 고별하러 몰려든 1만여 명의 팬들이 참석했습니다. 1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씨름과 프로레슬링으로 전전한 지 30년 만에 세계 프로레슬러가 됐으며 그는 힘뿐만 아니라 사업 능력에도 출중해서 일본 유수의 갑부로서 수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역도산의 죽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를테면 역도산의 죽음을 다룬 하나의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서 안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망 원인이랑 뒤에서 하는 사망 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썰이 많아요. 그 처음에는 그게 깊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응급처치만 받고 집으로 간 상태였는데 그 정도였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키워졌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의 영웅인 리키도산, 역도산이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간다든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본 우익이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마지막으로 유언이 뭐였냐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죽긴 싫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도 못한 상황에서 손가락 3개를 결국 올렸대요. 이거를 지금 다나카 게이오 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 한국,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북한에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일본에서 민족이 조선 민족이 자존심을 가지고 꿋꿋이 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맞아, 일본 그랬어. 반동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일본 반동들이 그 야쿠자를 통해서 그렇게 죽임으로써 그 통일의 씨앗을 키워가고 수령님에게 충성하려고 하던 사람을 칼로 죽였다. 북한 정답은 그냥 명백해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 일본 반동, 일본 우익이 죽였다. 뭐 사실 뭐 역도산은 통일을 꿈꿨다든지 또 남북 모두를 다 조국이라고 불렀다든가 그다음에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과 북은 이제 이념으로 갈라가지고 한쪽에서는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또 외교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또 상심이 컸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오늘 주제였는데 저는 진짜 아까 우리 향사마가 말씀하셨던 그 장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역도산이 이제 뭐 경기 중이나 혹은 이제 많이 흥분했을 때 조선인을 능멸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욕을 많이 사용했다.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더 강하게 행동했다라는 거.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조국의 통일에 조국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다가 허망하게 갔다라는 거. 이게 참 비극적이면서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